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융파생상품 수업 시작할게요. 오늘은 18장부터 시작할 텐데요. 이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강론으로 들어가서 선도거래 또는 선도금리계약, 수합, 그리고 장외 옵션 그런 등등 그 장외에서 거래되고 있는 파생상품을 배우게 될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파생상품 하면 선물 옵션 이런 걸 생각해서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그런 통화 선물이나 주가지수 선물 옵션, 금리 선물 옵션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장내에서 거래되는 거래소 선물 옵션인데요. 실제로는 이 파생상품의 본류는 그러한 거래소 상품에 있다기보다는 이 장외 파생 상품이 더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장외 파생 상품에 어떤 것들이 있고 그것들을 그 가치를 평가하는 것, 즉 그 가격을 계산하는 방법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국제 금융시장에서 파생 상품을 이용한 여러 가지 다양한 투자 또는 해지 목적의 거래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국제 금융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것부터 공부를 하죠. 선도거래. 앞에서도 이제 선물을 공부하면서 선도거래 얘기 많이 했죠. 여기서 말하는 선도거래는 이제 통화 선물에서의 선물환, forward exchange rate, 선물환, 그리고 선도금리, forward rate agreement, 줄여서 FRA라고도 해요. 이런 선도거래 대표적인 예가 이제 통화 쪽에서는 선물환, 또 금리 쪽에서는 선도금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도거래에서 그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 방법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선도거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대상물이 있죠. 통화나 상품 또는 이자, 이것들을 상대방과 이제 양쪽이 있죠. 거래 당사자들. 이 거래 당사자들이 상대방으로부터 미래의 정해진 날에 뭔가를 받고, 그죠? 통화나 상품이나 통화나 이런 금리나 이런 것들 받고 거기에 대해서 정해진 금액, 상품이면 정해진 상품의 양을 주기로 합의한 그런 계약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지금 정하지만 인수도와 결제는 미래에 이루어진다. 우리가 첫 시간에 이런 얘기들 했던 기억이 날 겁니다. 자, 이것들을 이제 보기 위해서 이런 그 현금 흐름의 모양새를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 시각적으로 표시를 했어요. 보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끝에 이제 Y라는 금액만큼의 달러를 주고 X만큼의 그 파운드화를 받고, 자, 화살표 중에서요, 밑으로 내려간 표시는 돈이 나가는 거예요. 위로 표시된 건 돈이 들어오는 거, 이렇게 의미를 합니다. 화살표가 위아래에 있죠. 그리고 옆에 있는 숫자 0, 1, 2, 3에서 땡땡땡 T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기간을 의미해요. 1기, 2기, 3기, 땡땡땡. T는 대문자 T는 만기입니다. 만료가 되는 날짜 그 시기예요. 그렇게 이제 표시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중간에 땡땡땡을 이렇게 표시했어요. 중간에 이제 이렇게 기간을 생략해서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선물 또는 선도거래는요, 지금으로부터 만기가 되는 T기까지 기간이 흐른 뒤에 예를 들어서 100만 파운드를 받는 대신에 102만 달러를 지급한다. 그죠?
그러면 결국은 1년, T가 예를 들어 1년 뒤라고 합시다. 1년. 1개월, 2개월, 3개월, 땡땡땡, 12개월로 치고, 일단 만기가 12개월 뒤라고 칩시다. 그럼 12개월 뒤에, 102만 불을 주고 100만 파운드를 받아요. 그럼 교환 비율이 되겠죠? 1대 1.02. 그죠? 이게 결국 1년 뒤에 달러와 파운드가 교환되는 환율이에요. 그죠? 이게 선물환입니다. 미래의 정해진 시점, 즉 1년 뒤에 정해진 금액 100만 파운드를 받는 대신에 102만 달러를 준다 라는 환율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포워드 레이트가 되는 것이죠. 또 이거 두 번째 예를 보면요, 이거는 상품 선도거래 예인데요, 이거는 선물환의 예고요. 이것도 일정 기간이 흐른 뒤에 만기 때 가서, 그래서 뭐 100개의 1만 배럴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그죠? 1만 배럴 받아가지고 받는데 여기에 50만 달러를 지급한다, 이렇게 계약을 해요. 그러면 상품에 대한 선도 거래가 되는 거예요. 1년 뒤에. 자, 맨 밑에 거는 뭐가 될까요? 다음에 자꾸 뭐 나오네. 자, 여기 보면은, 이 그림을 보면은, 자, 그림을 보면은요, 이제 여기 R은 이자율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고요. R 위에다가 이거 바 표시되어 있죠. 막대기, 짝대기가 있고요. 여기 위에는 물결 표시가 됐습니다. 이거는 틸더라고 읽어요. 틸더. 물결 표시. 여러분들 컴퓨터에 보면은 그 맨 왼쪽 위쪽에 보면 이런 표시가 있어요. 여기 틸드. 틸다라고 읽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뭐 움직인다는 뜻에서 이제 이건 변동금리. 짝대기 표시는 일정하다는 의미에서 고정금리 이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보면은 고정금리를 주고 변동금리를 받고, 그죠? 이런 계약을 하는 거예요. 고정금리는 지금 미리 정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5%의 고정금리를 주고 1년 뒤에, 지금부터 1년 뒤에 얼마 될지 몰라요. 이거는 1년이 지나봐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맺어요. 고정금리 주고 변동금리 받고, 거꾸로 고정금리 받고 변동금리 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다는 거 알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설명이 이제 그 본문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각자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얘기한 내용들이 여기 본문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나중에 천천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이런 구조를 생각했을 때 선물환 계약을 한번 살펴보죠. 예를 들게요. 자, 선물환이라고 하는 것은 외환시장에서 뭐 한 달짜리, 두 달짜리,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이런 식으로 비드 애스크 스프레드가 표시됩니다. 비드 애스크는 뭐냐면은 이제 은행이 일종의 딜러가 되는 거예요. 외환 딜링룸이 있어요. 그 은행에 가면은 외환 거래하는 본점에 딜링룸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이런 선물환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고객이나 이런 또는 다른 금융기관하고 선물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드에스크 스프레드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선물환을 할 때 어떤 대상의 통화를 자기들이 살 때는 요런 환율로 사고 팔 때는 요런 환율로 팔겠다. 이게 비드에스크 스프레드예요. 여러분들도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면요, 지점에 그러면 저 벽에다가 환율 표를 붙여놔요. 그 전자 전광판이 있어요. 수시로 이제 환율 변할 때마다 변하는데, 거기에서 고객이 달러를 살 때는 뭐 1,200원, 달러당 1,200원, 고객이 달러를 팔 때는 1,180원,
뭐 이런 식으로 붙여놓습니다. 그게 이제 은행이 고객을 상대로 딜러 역할을 하는 거죠. 자기들이 살 때는 싸게 사고 팔 때는 비싸게 팔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종의 그 차이를 남겨먹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사겠다는 가격, 팔겠다는 가격을 표시한 게 비드 에스크 스프레드입니다. 비드는 사겠다는 거를 비드한다고요. 에스크는 요 가격에 팔겠다고 요 가격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비드 에스크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은행에 가서 확인하는 그런 환율은 당장 현물로 달러를 사고 팔고 할 때 거래되는 그 환율 비데스크고요. 이거를 이제 지금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정해진 시점, 뭐 4개월 뒤 또는 5개월 뒤에 뭐 얼마를 뭐 사겠다 팔겠다 그때의 환율을 지금 결정해 달라 얘기하면 은행이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계산해서 비데스크를 제시합니다. 이런 거래가 실제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냐? 기업들이 수시로 이제 달러를 사거나 팔거나 해야 되거든요. 수출업자는 자기들이 받은 6개월 뒤에 받게 될 달러, 그거를 지금 은행하고 결합해서 그 환율을 지금 확정짓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있죠. 왜? 그 사이에 환율이 크게 변동하면 크게 손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정해달라, 그렇게 계약을 하자는 겁니다. 또 수입업자는 예를 들어서 6개월 뒤에 100만 달러를 내줘야 되는데 그걸 지금 당장 살 필요는 없고 6개월 뒤에 사면 되는데, 근데 환율이 그 사이에 크게 변해서 환율이 많이 오르면은 큰 돈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 환율을 지금 미리 확정시켜 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 수요가 있어가지고 딜링룸에서는 이런 선불한 계약이 매우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계약을 맺는 것을 선물한 계약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선물한 계약을 하게 되면은 이것도 역시 법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정이나 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습니다. 여기도 이제 그 결제 불이행 위험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 결제 불이행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로는 퍼포먼스 리스크라고 하는데, 즉 어느 한쪽이 파생상품 거래를 하게 되면은 시간이 흐르면서 누가 한쪽은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보죠. 이익 금액과 손해 금액이 이제 서로 제로섬 게임이 되는 거예요. 누가 100만 원 손해 보면 상대방은 정확하게 100만 원 이익을 보게 돼 있죠. 합이 제로가 돼요.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 그래서 이걸 제로섬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렇게 손해 본 쪽이 100만 원 마이너스 100이 된 사람이 상대방한테 100을 줘야 되죠. 근데 그런 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게 결제 불이행이에요. 이것은 마치 은행에 대출금을 갚지 않는 거랑 동일하기 때문에 그 지급이 안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이자와 뭐 그런 것까지 다 벌과금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선물한 거래에서 일단 선물 환율이 결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6개월 뒤에 얼마 하겠다 결정이 되면 여타의 조건들, 즉 교환할 금액, 얼마를 할 거냐, 100만 달러에 할 거냐, 1000만 달러를 할 거냐, 1억 달러를 할 거냐 하는 금액을 정하고요. 또 교환 시기, 언제 주고받을 거냐, 그렇죠? 그거 장소 뭐 이런 것들을 계획서상에 설정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금으로 결제될 거라면 만기 때 몇몇 은행의 그 비데스크 스프레드, 그 평균을 내 가지고 교환 환율을 정하고 교환 장소 등이 명시가 됩니다. 즉 이제 실제로 6개월 뒤에 환율이 얼마가 될까, 이것에 따라서 이제 그 차익을 주고받을 거거든요. 뭐 차익이 얼마나 주고받을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은 뒤에 또 나오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 하여튼 그 결제될 금액에 대해서 그 환율을 정하는 거는 그 여러 은행들이 제시하는 그 환율을 가지고 평균을 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도 거래를 할 때 결제일이, 계약을 하는 날짜가 있고요, 결제하는 날짜가 있어요. 세틀먼트 데이트라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3월 1일에 이제 그 계약을 맺으면 실제로 이게 발효가 되는 건 이틀 후거든요. T+2가 돼가지고. 그래서 3월 3일 날부터 발효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3개월짜리 선도 계약을 맺으면 그로부터 3개월 뒤인 3월 3일에 발효가 되니까 3개월 뒤인 6월 3일 날이 최종 만기 결제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월 1일자에 그 계약을 했어도 현물 환율에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그 현물 환율 3월 1일자에 환율 적용이 되지만 계약 기간은 3월 3일부터 6월 3일까지 기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도 계약에서는요, 만기일 때 그 차익만 지급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선물 환율로 선도 환율이죠. 예를 들어서 뭐 1,200원에 결정을 했다. 근데 이게 이제 3월 1일 날 계약을 한 거죠. 3월 1일 날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근데 6월 3일 날 갔더니 6월 3일 날 시간이 지났습니다. 6월 3일 날 환율이 1,210원으로 끝났다. 그러면 달러당 10원의 차이가 생긴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A라는 사람이 어떤 고객이 A라는 은행하고 거래를 한 거예요. 고객이 1,200원에 100만 달러치를 사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해서 1,200원이 됐잖아요. 근데 실제 환율이 1,210원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환율이 올랐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은행이 고객에게 10원 곱하기 100만 불. 그러니까 1,000만 원을 A에게 그 차익을 지급하면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해도 되고 현물로 찾아가도 되죠. 1,200원 달러당 1,200원에 100만 불을 가져가는 겁니다. 실제 이 당시 6월 3일의 환율은 1,210원인데도 1,200원에 가져가는 거예요. 고객은 달러당 10원씩 이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달러를 직접 가져갈 때는, 그죠? 현금을 가져갈 때는 그냥 현금 100만 달러를 1,200원 주고 가지고 가면 그만이고, 이거를 차액을 결제한다 그러면은 달러 100만 불을 들고 내줄 필요 없이 그냥 달러당 10원 곱하기 100만 불 해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그걸로 모든 결제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액을 그 차익만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차익을 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3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환율이 얼마나 변하는가, 이거는 의미가 없죠. 6월 3일 날 환율, 그리고 요날 3월 1일 정해준 환율, 이 두 가지만 알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차액만 지급하면 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물 환율을 결정하는 게 남았어요. 그럼 선물 환율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자, 아까 금방 예를 들었듯이 3월 1일 날 계약을 해요. 3개월짜리. 그럼 6월 3일 날 만기가 되죠. 이때 계약할 때의 그 선물 환율이 1,200원이었어요. 그죠? 만기 때 이때 이제 계약한 환율이 1,200. 요게 선물 환율, 선도 환율이에요. 선도 환율. 이 환율을 구하는 거를 한번 볼까요? 여기 선물 환율이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선도 환율이 되겠습니다. 이 선도 환율을 보면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이게 1,200원으로 정해졌더라고 하고서 내가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만기 때 환율 얼마인가 해서 그 차익을 이제 서로 주고받으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3월 1일 날 결정한 이 선도 환율,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6월 3일 날 요 1,200원이라는 환율로 서로 정해진 금액의 달러를 사고 팔고 하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결국 선도 환율 가격이 되는 거예요. 3개월 뒤의 가격, 3개월 후에 가격 또는 3개월 후에 환율, 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결정하느냐? 어떻게 해서 1,200원이라는 게 어떻게 결정되느냐? 지금 이걸 이제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선도 환율 또는 선물 환율을 계산할 수 있는가, 그거를 지금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제 무위험 차익거래 원리를 이용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양쪽에 손해가 없이 그 균형 가격을 계산하는 겁니다. 자, 어떤 고객이 있어요. 이 사람이 A 은행에 찾아왔어요. 은행과 어떤 고객 간의 거래입니다. 이 고객이 원하는 건 뭐냐? 1년 후에 캐나다 달러
106만 5천 캐나다 달러를 사고 싶어요. 달러, US 달러, 미국 달러를 내고 캐나다 달러를 사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미국 달러와 캐나다 달러 간의 1년 뒤의 환율이 얼마인가, 그 선도 환율을 정하는 게 문제죠. 자, 현재의 그 상황을 보니까 현재의 US 달러와 캐나다 달러의 환율은 1.5가 돼요. 즉 1달러로 캐나다 달러 1.5달러를 바꿀 수가 있어요. 현재 환율이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를 알아야 됩니다. 양쪽에. 미국 달러 금리는 5%, 1년 만기 금리가, 캐나다 달러는 1년 만기 금리가 7%일 때, 그러면 이 A은행 입장에서는 고객에게 캐나다 달러 106만 5천 달러를 내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1년 뒤에 얼마의 달러를 받을 것이냐. 요 금액을 알면은 1년 뒤에 환율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림으로 보면은 1년 뒤에요. 1년 뒤에 106만 5천 캐나다 달러를 주고, 그죠? 주고 얼마의 US 달러를 받을 것이냐. 1년 뒤에. 이 비율 106만 5천 캐나다 달러 받고 얼마의 US 달러를 받을 것이냐 퀘스천 마크를 해놓은 거예요. 이 비율을 알면은 이게 1년 뒤에 환율, 선도 환율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걸 하기 위해서, 자, 내가 먼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역으로 설명하고 다시 본래의 그 순서대로 다시 설명하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여기 말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그림을 보고 먼저 설명할게요. 자, 여기 점선으로 표시된, 파란색 점선으로 표시된 거는 1년 뒤의 그 자금 흐름입니다. 그리고 까만색으로 표시된 화살표는 현재 오늘의 자금 흐름의 모양새를 그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고객하고 A은행 간에 뭘 하겠다는 겁니까? 1년 뒤에 고객이 106만 5천 캐나다 달러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걸 가져가겠다는 것이고, 대신에 달러를 얼마로 주겠다는 거죠. 그죠? 요 비율을 지금 정해달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자, 106만 5천을 지금이 아니라 1년 뒤잖아요. 그죠? 1년 뒤에. 그러면 이제 A은행 입장에서는 자금 1년 뒤에 106만 5천 캐나다 달러가 들어오도록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106만 5천 달러가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자율이 7%잖아요. 그러면은 A은행은 150만 달러, 7%가 1년 뒤에 106만 5천 달러가 됩니다. 그럼 150만 캐나다 달러를 누군가 다른 어떤 은행에 대출해 주면 이자를 7% 받을 수 있으니까 대출이라고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1년 뒤에 106만 5천 캐나다 달러를 만들기 위해서 A은행은 현재입니다. 이건 1년 뒤고요. 1년 뒤에 이걸 받기 위해서 1년 전인 오늘 150만 캐나다 달러를 대출을 해줘요. 캐나다 달러를. 그럼 1년 뒤에 7% 적용해서 106만 5천 달러를 받잖아요. 이거 받은 걸 가지고, 이 받은 걸 가지고 이렇게 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A은행은 현재 150만 캐나다 달러를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A은행은 여기 외환시장에 가서 150만 캐나다 달러를 오늘, 까만색이잖아요. 그죠? 오늘 150만 그 캐나다 달러 만들기 위해서 지금 환율이 1대 1.5잖아요. 그죠? 150만 캐나다 달러 만들기 위해서 오늘 100만 US 달러를 외환시장에 들고 가서 150만 달러 만들어내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 100만 달러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또 어딘가서부터 조달을 합니다. 조달을 해요. 즉 5% 이자를 가지고 100만 달러를 조달합니다. 1년간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토리가 이제 거의 완결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A은행은 100만 달러를 5%로 돈을 빌려요. 1년간. 그럼 나중에 1년 뒤에 105만 US 달러를 상환을 해야 되죠. 그렇죠?
자, 요거는 이제 좀 이따 다시 얘기를 하고, 일단 100만 달러를 빌려요. 빌려서 외환시장에서 100만 달러를 주고 US 달러, 이제 캐나다 달러 150만을 바꿔 옵니다. 이걸 가지고 7% 이자를 받고 운용을 해요. 그럼 1년 뒤에 160만 5천 캐나다 달러가 손에 들어오죠. 이걸 갖고 고객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A은행은 이걸 하기 위해서 100만 달러를 1년 동안 빌렸잖아요. 그럼 1년 후에 105만 달러를 상환을 해야 돼요. 그럼 고객에게 얼마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1년 뒤에 나갈 돈이에요. 1년 뒤에 최소한 105만 US 달러. 그죠? 이거를 받으면 손해는 안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이제 뭐 은행 유지 비용, 뭐 관리 비용, 뭐 인건비 등등 생각하면 105만 달러보다 좀 더 받으면 되겠죠. 여하튼 그런 건 무시하고 그냥 순수하게 주고받는 금액만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됩니까? 자, 다시 한번 깨끗하게 설명을 해보죠. 자, 은행 입장에서는 고객에게 1년 뒤에 160만 5천 달러를 주기 위해서 얼마의 달러를 받을 것인가, 이걸 알아내는 거잖아요. 이걸 하기 위해서 은행은 100만 달러를 5% 차입을 해서 외환시장에 가서 150만 캐나다 달러를 바꿔와요. 까만색이 현재 시점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 7% 이자를 받고 1년 동안 대출을 해줘요. 그러면 1년 뒤에 160만 5천 달러를 만들어서 이렇게 고객에게 주겠다는 그런 구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고객으로부터 얼마를 받으면 되겠냐. 적어도 100만, 이걸 하기 위해서 은행이 조달 비용이 5% 들었잖아요. 105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최소한 105만 달러를 받아내면 되는 것이죠. 여기서 105만 달러를 받아서 일로 주면은 끝이잖아요. 결국 단도직입적으로 이건을 생략하면은 US 달러 5% 빌려서 1년 뒤에 160만 5천 캐나다 달러로 만들어 가지고 주는 것이고, 고객으로부터 105만 US 달러를 받아서 하면은 은행으로서는 손익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적어도 손해 보는 건 아니죠. 근데 여기다가 이윤을 좀 붙이려면은 105만 플러스 알파를 더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1년 뒤 환율은 어떻게 결정이 됐죠? 160만 5천 캐나다 달러를 105만 그죠? US 달러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1.528 얼마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은행에서는 약간 이익을 남기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플러스 알파를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106만 5천 캐나다 달러를 150만 US 달러 플러스 알파를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이 그 책에 나와 있는 1.528 얼마보다 더 작은 환율이 되겠죠. 그래 되면,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본문에 이제 말로 다 설명을 해놨어요. A은행은 먼저 5% 금리로 100만 불을 차입해 조달한다. 그래서 달러당 1.5 캐나다 달러로 100만 불을 주고 외환시장에서 150만 달러를 매입한다. 이렇게 확보한 150만 달러를 금리 7%로 예금해서 1년 후 160만 5천 캐나다 달러를 확보한다. 그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 160만 5천을 주면서 받아야 될 것은 얼마를 달러를 받아야 될 거냐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조달한 금액에 대한 비용을 커버할 만큼의 달러는 최소한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105만 달러를 요구하게 되면 1.5286의 환율이 정해집니다. 이게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결정된 1년 후에 미국 달러와 캐나다 달러 간의 교환 비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은행은 여기서 이제 비용이나 이윤을 좀 남기기 위해서 1.5286보다 약간 낮은 선물 환율을 제시한다. 낮아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받아야 될 달러 양을 금액을 더 높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106만 달러를 받는다든가 하면은 더 낮아지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1년 뒤에 선물 환율 또는 선도 환율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예에서 보면은 캐나다 달러 예금 금리가 7%, 미국 달러가 5%, 두 통화 간의 금리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 그 금리 차이만큼의
달러 선물 환율이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면은 같은 돈을 자 지금 100만 불이 있다고 칩시다. 100만 불을 가지고 미국 달러 예금에 맡기면은 5% 받잖아요. 근데 이 100만 불을 여러 비용은 고려하지 않고 현재 환율로 캐나다 달러로 바꿔서 7% 이자를 받고 캐나다 예금 금리로 받는다. 맡긴다고 칩시다. 그럼 1년이 지난 후에는 달러로 맡기면 105만 달러. 캐나다 달러로 맡기면 106만 5천 캐나다 달러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1년 뒤에 환율은 어떻게 돼요? 105만 분에 106만 5천 이렇게 해가지고 환율이 나오잖아요. 결국은 금리 차이만큼 환율이 차이가 나서 선물 환율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금리 페리티라고 불러요. 금리에 의한 등가 같은 가치에 갖도록 5% 7%만큼의 금리 차이가 있는 것이 커버가 되도록 환율이 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커버가 된 금리 차익 거래 covered interest rate arbitrage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 이렇게 설명하니까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요. 처음 접하는 학생들은. 근데 금방 얘기했듯이 이 금리 차이만큼 변하는 그 1년 후에 받게 되는 그 금액을 가지고 1년 뒤에 환율을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간단히 공식으로 나타내면 이래요. 선도 환율은 그죠? 현물 환율, S는 현재 현물 환율이라고 되어 있어요. 현물 환율에다가 요걸 곱해주면 된다. 밑에는 이제 베이스가 되는 달러 환율이고요. 달러의 그 금리. 그리고 RQ는 표시 금리로서 캐나다 금리가 되는 겁니다. DCF는 Day Count Fraction이라고 앞에서 내가 한번 설명했나요? Day Count Fraction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연율로 표시한 기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1이 되는 것이죠. 연율을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자, 1년 뒤의 환율. 자, 현재 환율이죠, 이게. 여기 현재 환율이죠. 1 플러스 캐나다 이자율 7% 곱하기 Day Count Fraction 1년이잖아요. 360분에 360 이게 나온 겁니다. 이건 RB 달러 금리 그 달러에 대한 Day Count Fraction이 이것도 360분에 360 해가지고 1.5286이 나온 겁니다. 그죠? 여기 1이죠. 이 값도 1이고 이 값도 1이고 결국 금리 차이에 의해서 그 환율이 결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외환 실무에서 수업 포인트 얘기가 나오는데요. 선물한 마진 또는 수업 포인트는 얘기 나오는데 이거는 실무적인 얘기니까 알아두면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읽어봐도 무슨 얘기인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시간 내서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선도 거래로 들어갈 텐데요. 자,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